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검사로부터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해주면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줄 수 있다. 상해치사는 유기징역 3년 이상, 살인은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살인은 무기징역 4년까지 가능하고 상해치사는 무기징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진이 17년을 지금 선고받았는데 상해치사로 했다면 한 10년 정도, 한 절반 깎이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렇게 움직일 정도고 방송을 이용해서 할 거였으면 설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쓴 말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022년 대선은 20대 대선은 대장동하고 이 조폭 연루설로 끝났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X에 우리 스픽스 방송의 SBS 게시판 저희가 방송원의 그 부분을 캡처를 딱 했습니다. 캡처를 해서 X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프로그램을 보고 그 X 내용만 한 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빨간 줄 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시판을 글을 올리신 겁니다. 저 화면이 저희가 어제 스픽스에서 방송했던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글을 올리시면서 그알 보도의 문제점도 이렇게 쭉 내용을 적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 배로,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그 당시 그 22년도 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고 20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작 보도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대선에서 그 보도를 보고 이재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을 찍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저께 SBS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이걸 이제 중요한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물론 저희들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캡처가 그날 게시판에 잠깐만 글자를 좀 크게 띄워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했던 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엄중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올린 걸 저렇게 대통령이 인용을 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 사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못했던 국민들이 정말로 후회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울분들이 SBS 게시판에 올라왔고 어제 그거를 저희들이 방송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로 0.73% 24만 7천 표의 표차는 결국 조작 보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거기에 대통령이 화답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말로 몇 배로 더 갚아서 대한민국 제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 올린 X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방송에 쏘가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론의 그런 보도가 어떻게 우리 주권자들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표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로 돌아갔던 그 국민들이 지금 막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그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 그 국민들을 생각해서 언론이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님께서 명확하게 직접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국민의 선택권이 오염된 거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 정확한 평가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건데 이 권리 자체를 왜곡시켜 놓은 것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선이라는 선거에서 저 시청자의 의견에 따르면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처럼 본인이 떨어진 것보다는 당신들이 정당한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을 위로해준다라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SBS 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견해를 한 번 더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며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화두가 던져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SBS 이제 노동조합이 2018 그러니까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과 박철민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3년간의 차이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왜 같은 사건이냐면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들 있잖아요. 범인들이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파란 거고 거기 두목인 이준석 그리고 그 이준석이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는 건데 맨 위에 내용이 이제 김영진, 윤명균이 파타야 사건의 이제 그 범인이에요. 그 프로그래머를 죽인 주범들입니다. 주범들인데 프로그램에서는 김영진이 이제 이준석으로부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뭐 중소기업 장려상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일부 용역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2021년에 박철민이 등장하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근데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이 양반이 이제 돈 20억 돈다발 5만 원짜리 예. 쫙 깔아놓고 돈다발. 근데 박철민이 판결문에 보니까 저 21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 이재명의 그 로비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다 거기서 시작돼. 네. 그것이 그렇죠. 알고 싶다를 본 다음에 그 한번 보여주시죠. 판결문 한번 보여주시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나서 2021년 3월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동부구치소의 수용자를 방송을 접하고 예. 저 말이 그 말이구나. 방송 등을 접하고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생각해낸 거예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은 2017년에 이미 저 성남국제마피아에서 쫓겨나요. 이상한 짓 하다가 그래갖고 나는 몰라 사실은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 방송을 보고 이재명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본인의 아버지가 전직 성남시의회 시의원 부의장이었어요. 박철민의 아버지가 아버지랑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와요. 이재명을 잡으면 국민의힘에서 뭘 해줄 수 있냐. 아버지가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범행을 모의하고 그 다음에 장영하를 찾아가게 한 다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장영아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가 재밌는 게 그 파타야 살인 사건 수사 기록 일부가 저한테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번에 박철민, 장영아 두 사람의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박철민이 이준석을 계속 이준석도 그때 감옥에 있었는데 다른 건으로 있었어요. 그 알을 본 다음에 이준석에게 형님 이재명 잡읍시다. 이재명 라고 잡으면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돈도 주고 형량도 줄여주고 다 해준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본인도 감옥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잖아요. 근데 저 과정에서 수사에 뭐가 빠졌냐면 지금 장영아만 지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 이 김용판 사건은 박철민이 단독범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박철민의 부친을 통해서 오도가 들어간 거예요. 김용판 네. 그때 그 당시 의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나와서 선수가 들어갔어. 이게 서로 간에 계속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림이 이런 거네. 선수가 들어가서 박철민이라고 하는 전직 조폭 이 양반이 방송을 보고 혼자 그림을 다 그린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철민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전직 시의원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림을 그려서 저들을 선수로 썼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영아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처음에는. 기소를 안 해서 이건태 의원이 제정신청하고 겨우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윤석열의 검찰이 장영아도 자르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기소도 안 하고 끝냈다가 장영아가 이제 2심에서 겨우 무죄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장영아가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예. 됐죠. 근데 1심의 무죄 판결문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장영아 1심 판결문 보시면 박철민의 탓 뭐 이렇게 해갖고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이게 뭡니까? 그 알이잖아요. 이건 이준석은 지금 그 조포 성남시 사이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 장영아는 이준석이 박철민을 통해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방송 보고 방송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장영아도 이걸 방송을 보고 알았을 거기 때문에 무죄. 그러니까 사실로 인지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아닌데 명백하게 판결문에는 사실을 그 안에 인식했다는 거예요. 방송 내용이 예.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기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예. 사실로 믿을 만한 그러니까 방송을 시청했고 방송 내용이 퍼졌기 때문에 장영아 네가 그걸 사실로 착각했을 수 있어. 그래서 너 무죄. 이 말은 뭐냐면 박철민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할 때도 그 알 방송을 보고한 거고 장영아가 1심 무죄 받을 때도 그 알이 하나의 그 말이구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저게 공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장영아가 그러니까 김용판이 국감에서 얘기하고 장영아가 2021년 10월에 기자회견 기자회견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이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요. 야, 이거 너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 보세요. 후보들 기다리고 있어. 제가 왜 그렇게 후보들 가야 말씀드리냐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영진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진이 저한테 편지 보낸 적도 있거든요. 김영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파타야 사건, 살인 사건 수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이재명을 잡을 테니 네가 이재명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면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로 바꿔주겠다라는 와. 딜을 받았다는 건데 이거는 김영진의 가족으로부터 제가 또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으면 이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파타야 살인 사건을 할 때 검찰이 그때 이미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었고 그쪽 김영진 가족의 검찰은 이재명을 항상 잡으려고 했어요. 항상. 가족의 주장은 뭐냐면 너 이렇게 안 불면 살인으로 남길 거고 네가 다 덤터겠어야 돼. 그래갖고 공범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명균이랑 공범은 이미 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사건은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 빠졌죠 지금. 그리고 당시에 검찰이 딜이 SBS의 그알 보도 관련해서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저희 스픽스 방송에서 보냈던 화면 캡처를 인용하시면서 출처 SBS 게시판 이래가지고 X에 글을 쓰셨습니다.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합니다. 이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이 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방송에 속아서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너무 무슨 말씀으로, 무슨 심정으로 저 얘기를 하시는지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이 방송의 제작, 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알 방송에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박철민 씨의 그 판결문에 그알 방송이 사실은 대통령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용된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SBS에서 좀 진정성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보인 것 같은데 실제는 좀 그렇게 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경을 올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한 기자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현직 기자가 저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이라는 점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 방송 받고 후에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도 한 번 더 봤는데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 고리도 무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하는 얘기로 보면 몇 개 층에 나눠져 있는 팩트들을 잇는 고리들이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부실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근데 오늘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거의 의도는 정치는 악마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근데 이걸로 가는 거는 조금 약간 그것도 역시 단계가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이제 법적인 판단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인 판단에 수반되는 여러 이제 말하자면,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조치로서의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보도 요청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추후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언론이 추후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SBS가 뭔가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미안성으로 보도를 했네. 이게 충분하지 않은 보도였네. 혹은 잘못됐네. 이런 판단들을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여기서 근데 너무 많이 나가버리시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인 오브 공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자 오브 권력자예요. 지금 이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 권력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심정이야 누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년간 악마라고 표현되는 과정을 했고, 그거 중에 이제 저게 가장 악의적인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개인으로서의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야. 언론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영원히 구제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그 회복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것과 싸우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로 이게 이제 더 이제 말하자면 나아가면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어떤 방송에서 정구승 변호사 계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SBS가 성의 있게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장문 하나 내고 우리 사과했는데요. 어떻게 그걸 개별 PD가 사과를 해요?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 지금
지금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뭐 저희도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보를 내면 그거 관련된 TF를 구성하고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보고서 왜 우리가 이때 이런 판단을 했고 그거는 100% 우리가 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위를 독자에게 밝혀주는 과정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현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인데 지금 SBS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왜 마지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이제 비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SBS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말하자면 번외편을 만들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법원은 뭔지. 근데 그런 정도로 보이면 그게 그렇다라고 해서 뭐 거기 납작 엎드려 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적 행위를 한 경위를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SBS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여기서 일단락을 하시는 게 더 나아가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논점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권력과 언론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아이 어떻게 보면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으로서 좀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무리한 보도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 언론이 그 당시에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스스로 성찰을 한다면 오히려 대인배로서 그렇구나, 너네는 어디와 다르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던 왜 잘못했는지 구조적 문제까지 밝히는 그래 너네 그래 내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대통령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그 악마화의 시발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곧 취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봉지욱 기자를 비롯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거기에 가담되어 있던 분이랑 접견을 과거에 그냥 제가 변호사다 보니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접견을 했던 적이 있어갖고 아마 조만간 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그때 페이지 2가 돼갖고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SBS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다. 여지를 주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에 사과를 요구하고 SBS 노조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SBS 그 본부의 상급 단체인 전국 언론노조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같이 그 어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향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표적을 삼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 전에 이제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스픽스에서 어제 우리 제작진이 SBS 게시판에 보니까 자기 이거 믿고 윤석열 찍었다 후회한다라는 글을 찾고 바로 이제 방송에서 활용을 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인용해서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했는데, 일단 스픽스를 보고 계신다 또는 누군가 보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야 스픽스가 좀 유명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순간 들었으면 이건 이제 형식에 대한 것이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이제 SBS 그할 문제뿐만이 아니다. 제가 이제 김한 기자도 이렇게 와 계시니까 우리는 뭐 취재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한 달쯤 전에 KBS가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원 법카, 그것도 7만 8천원 김혜경 여사가 쓴 것도 아니고 본인 밥 먹은 돈은 2만 몇천 원 계산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 지사의 공간에서 사용했던 공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밥 먹는 거 누가 계산을 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다 하죠. 대통령 밥 먹는 거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공간에 있는 그 돈을 어쨌든 공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손님도 오고 밥도 먹어요. 그 공적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실은 뭐라 그러니까 공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개인 돈을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게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계속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대선이 임박하고는 배우자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같지 않습니까? 자, 이걸 누군가 기획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획자가 있을 것이다.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MBC에서 그 당시에 김건희 녹취록을 확보를 하거든요. 누굽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가 했던 그거.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의 소리 했던 그걸 MBC가 그 당시에 워낙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 김건희 녹취록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MBC에서는 국밥으로 비유하면 국도 있고 밥도 있고 건더기도 있잖아요. 네.
밥하고 건더기는 다 빼고 국물만 나중에 남아서 김건희 결국 좋은 사람이네라고 보도를 하는 그것도 누군가 기획을 했다. 이 내용이 알만한 사람은 그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면 방송 3사를 이렇게 잡았느냐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밝혀야 한다. 누가 취재를 한다면 제가 중요하게 증언을 해주는 분들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이 부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있었던 방송 3사의 일련의 보도 행태는 이재명 악마와 윤석열 당선이라는 목적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임명된 사람은 KBS, MBC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 봤을 때 어떻게 이재명 악마화에 지상파 3사가 다 나서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왜 그 당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정말로 거꾸로 심층 취재를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밝혀야 한다. 증언해 줄 사람이 충분히 있었거든. KBS 사장 알고 있을 테고요. MBC 사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밖에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0.73% 차이로 패배했다는 그걸 그냥 받자 말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누군가에서 기획이 됐고 방송 3사가 동원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판결문을 다 봤어요. 장영하 변호사의 판결문도 보고 박철민 씨의 판결문도 봤는데 장영하 변호사의 판결문에는 그 알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었고요. 이제 박철민 씨 판결문에 이제 그 알에서 방송을 보고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실제 그런 종류의 범행을 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판단을 법원에서 그거는 실제 네가 대선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사실은 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고 힘들고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진정성의 문제 플러스 언론의 이제 구조적인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스픽스를 본다는 걸 보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실제 더 열심히 저희 방송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원했을 뿐이다. 이건 언론 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프레임을 조금 전환시켜서 마치 언론 탄압 쪽으로 이제 이 얘기가 번져 나갈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봉지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건은 그냥 저널리즘 문제가 아니야. 맞습니다. 국가 권력 비리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의심이 되는 굉장히 큰 사건인 네, 것처럼 네. 들립니다. 네. 자, 관련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갑시다, 하겠습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을 고리로 삼아가지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는요, 검찰, 당시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예. 검찰,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요렇게 아, 맞아. 예. 세 군데가 모종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닐까 예.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야. 단순히 저널리즘 윤리 문제는 아니에요. 저널리즘 그렇죠. 문제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그렇죠. 너무 큰 사건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습니다. 자, 그때 이제 1부를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고 예. 오늘 2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SBS 노조 성명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볼 땐 언론 탄압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제 개인 채널에서 일요일에 방송을 했는데 파타야 사건 범인 아버지가 제 개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시작이 됐고 예. 일부 수사 기록밖에 없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나 뭐 아버지를 통해 갖고 전체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폭로
음성 파일을 이제 그때 틀었잖아요.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형진의 아버지 김영진인가요? 네, 김영진의 아버지. 그리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거는 전원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한테 들은 걸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2023년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제가 뉴스타파 나오고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김영진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자필 편지인데 12번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검사님이 간단하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알고 계신다. 나도 알아요. 아침에 알아요? 같이 했어요. 아침에 방송 같이 했어요. 아침에 웬일로 안 했다. 예습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편지는 지난해 시점은 편지 봉투를 버려가지고 언제 정확히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진이 감옥에서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수십 장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보낸 걸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지에. 그래서 9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네. 네, 읽어주시죠. 네,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해자 김영진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 임을 이용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와. 이게 이제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베트남에서 검거가 돼서 압송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징역 17년을 받아요. 살인 혐의로. 근데 그 이후에 박철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2021년 대선 기간에 2021년. 터지는데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을 합니다.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합니다. 이미 지가 올린 그 페이스북 그 돈다발 사진, 20억 돈다발 사진 이런 게 다 재활용된 허위 조작 사진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장영하 당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장영하 기자회견 이후에 박철민이 이재명, 포마트레이드 이준석 그러니까 성남국제마피아파죠. 그리고 김영진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게 그 고발장이 5번 자료입니다. 5번 자료인데 지금 제목을 보세요. 공익 제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박철민이 이재명과 김영진 등을 고발한 건데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때 고발을 했는데 지금 1, 2, 3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시 후보가 들어가 있었고 보시면 6번째로 김영진 국제마피아파 30대 행동대장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박철민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6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범인 은닉 등 해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귀국한 김영진은 살기 위해 이준석 형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재명님에 대한 돈 전달책과 형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긴데 밑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여 그 파문을 가라앉힐 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모모 땡땡과 함께 김영진의 살인죄를 빼는 것으로 작업한 후 김영진을 설득하여 베트남에서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우로. 진짜 이거는 완전 무고다, 무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우측 가운데입니다. 김영진이 처음 자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일 때 검찰이 김영진의 살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재명님이 검찰에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그 수사를 했잖아요.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 김영진의 옥중 편지에 있더라고요. 오, 야 이거 궁금하다. 10번 내용. 자, 제가 읽겠습니다. 김영진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제마피아파 고문인 이재명이 맞지 않냐. 당신이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이게 2021년 12월 1일자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 전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대선 거야. 전에. 대선 전에. 네. 대선 직전에 경찰로부터도 이재명 관련해 갖고 추궁을 받았다라는 이제 폭로를 그러면 한 대장동하고 거고. 이걸 두 개를 다 검찰에서 했나 보네. 일단 그렇게 와. 뭐 의심은 해볼 수 있죠. 남부청이니까 경찰 검사는 알고 있는 아, 이건 경찰 단계예요? 아, 이건 경찰 단계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8년엔 검찰, 2022년 저 박철민 고발은 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네 또. 네. 아니 뭘 발끈해 나는 틀린 얘기하길래 바로 잡아준 거지. 근데 또 이 편지에 많은 단서가 있는데 11번 자료를 보시면 와, 이거 심각하네. 예, 전 조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정 증인으로까지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 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딱 요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철민이가 허위 폭로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사를 받아요. 박철민, 장영하가. 당시에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검찰이 박철민, 장영하가 공범인데 박철민만 기소하고 장영하는 불기소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보니까 판결문에 나오는데 거긴 아예 수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건을 축소하고 덮었죠. 예. 덮었는데 김영진이 그러면 어디 나가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 조직원 이거는 지금 박철민밖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오. 박철민 재판에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앞서 고발장 보시면 김영진이 돈 배달 이재명한테 다 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진도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걸로 네. 수감 중에 네. 재판에도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13번 자료입니다.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제가 자료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녹취서라고 돼 있죠. 지금 저렇게 이제 지운 거는 사람 이름인데 특히 이재명 이름은 거의 다 지웠는데 한 군데 못 지웠더라고 급했는지 그랬는데 이 녹취서가 4번 자료 보시면 언제 거냐면 이 재판이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간 날짜는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당선 6개월 뒤죠. 네. 윤석열이 이제 막 당선돼서 취임하고 한 석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넉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요 상황에서 김영진이 이 재판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녹취서는 재판부가 만든 겁니다. 재판부가. 김영진이 증인으로 와서 얘기한 거를 재판부가 녹취서로 만들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 녹취서를 가지고 증거로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1-1, 1번. 네, 1번을 보여주시면 앞서 제가 이제 원문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픽으로 좀 정리된 거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철민의 변호사가 증인 김영진에게 너 자꾸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장땡땡 씨를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했냐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김영진 범인이 있고 이건 살인 사건인데 이 범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업체를 차리도록 지시한 게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선배 조폭 4년 선배입니다. 선배 조폭이 돈을 대가지고 이 실소유자는 사실상 그 이준석이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중소기업 장려상, 우수상 장려상 등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어. 이게 방송의 골자잖아요. 네. 골자인데 전날 이제 박철민 측은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은 뭐라고 했냐면 박철민이 89년 1월생입니다. 그리고 김영진은 84년생이고 그리고 이준석은 80년생이에요. 81년 1월이더라고 정확히는. 그러면 나이 차가 나잖아요. 당시 이제 변호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박철민과 이준석은 9년 차이에요. 9년. 조폭 세계에서 9년 차이를 건너뛰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잘 몰라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철민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박철민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조직 폭력의 세계에서는 준석이 형님이 왜 9년 무려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박철민이 1억 5천 원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야 그러면 이준석이 박철민이를 평소에 이뻐했다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야 이뻐했으니까 시켰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오케이.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상황을 네. 알겠다. 자, 뻔한 건 아닙니까? 제가 수사받을 때 정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되어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편지는 작년 편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니까 뭐 좀 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이거 윤석열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증인으로. 아,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그렇게 낫죠. 하는 게 낫지. 본인을 예. 위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어서 박철민 변호사가 2번 자료 이게 보여주시면 중요하네. 예. 자, 박철민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잠깐만.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제가 할게요. 답변을. 예.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한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냥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죽이. 와. 이 윤석열 정부 때야. 그래. 법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아. 이재명 죽이기. 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김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피고인이었던 박철민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허락하면. 그래서 그 다음 3번 제가 네, 해주시죠. 예.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코마 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형님?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재판장님, 준석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있고 저 나이 어린 동생이랑 해서 가지고 다이렉트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이날 이재명 대박이네. 죽이기가 이제 핵심일 텐데 예. 제가 이제 뭐 너무 길까봐 단 넣지는 않았는데 이날 증언 녹취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대박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이준석이 김영진의 윗선이고 돈을 댄 사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범인들의 증언도 그렇고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돈을 보내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또 없어 그것도.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마저도 없어? 그 태국의 그 인터넷 도박업체 실소유자가 이준석인 것처럼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 그마저도 아예 아니야.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없는 걸 다 연결해야 되네. 그렇죠. 이준석은 별도의 인터넷 그 불법 도박 업체를 별도 김영진 거 말고 김영진은 자기 돈으로 했어요. 와. 자기 돈으로 했고 자기 돈으로 하다가 이게 실패하고 막 잘 안 되니까 밑에 프로그램 개발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당시 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의혹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까지만 했으면 됐죠. 거기서 이재명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비약, 논리적인 모순,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까지 했으면 됐다라는 봉지욱 기자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에 연결을 시키려고 했을 지금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지금 본인 얘기가 뭡니까? 오자마자 검사가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중앙지검은 이재명 뇌물 사건으로 떠들썩해. 저봐.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 좀 해. 그럼 내가 너 봐줄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얘가 4월에 왔으니까 이건 적어도 4월 아니면 5월 상황이에요. 4월 아니면 5월 상황인데 방송 언제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잖아요. 7월.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수사 기록을 보니까 김영진이가 오자마자 성남국제 마피아파라는 사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수사 기록에 성남국제 마피아파 16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같은 날 4월 19일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날 이 성남국제 마피아파가 범죄 조직 단체로 그 판결 2007년인가 받잖아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서 그 조직원 2명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그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방송에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래갖고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이렇게 써 있던 거. 그 판결문이 수사 기록에 수사 보고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검사가 뭐 그 알 측에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뭐 자기들이 취재하다가 범죄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들을 수는 있으나 방송이 구속 상태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 방송하겠다는 걸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 이거 좀 이상해. 뭐 명확한 저희가 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중이고 7월 달에 나올 방송을 한두 달 후에 나온다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예.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검찰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뭔가 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2018년에 이건 그래도 그때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였거든요. 아마 뭐 반부패나 이렇게 특수부에서 했으면 완전히 엮었을 거예요.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었어요. 그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전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지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당시에는 뭐 이렇게 회유 형량거래 의혹이 지금 생긴 거고 3년 뒤에 박철민이가 또 폭로하면서 이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사건인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박철민 폭로가 단독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판결문만 봐도 아버지가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3번 했어요. 3번. 3선. 3번 했고 이 아버지가 이 폭로의 과정에 등장을 해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아버지와 박철민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확보를 했고 아버지가 장영하랑도 아는 사이고 지인이고 그리고 판결문에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도 나오고 하면은 수사를 거기로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뻗어나가기는커녕 장영하를 불기소해버린 거죠. 불기소한 거를 이건태 의원이 잘했죠 그때.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검찰은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순환 이게 지금은 저널리즘 사건이 아니다.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급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걸 폭로했잖아요.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철민 문자 중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 10억 얘기가 있잖아요. 10억. 10억. 박철민이 혼자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얘기를 하고 형량 감축을 얘기합니다. 형량 감축. 맞아. 예. 야, 이거는 진짜 좀 커. 아니 검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8년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야 지금. 2018년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이었고 하여튼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5월은 당내 경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었을 때 엄청 치열했죠. 그때고 뭐 21년, 22년은 대선이 있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게 선거 개입이지 사실은.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2018년 6월이었죠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방송 한두 달만 일찍 나왔으면 당선 못됐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근데 참 내 기억에 그때 2018년 6월 선거인데 지방선거인데 선거가 며칠 안 남았을 때예요 그때. 근데 다른 방송도 아니고 KBS에서 무슨 영화 배우하고의 김부선. 김부선을 출연시키죠. 맞아요. 뉴스 스튜디오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며칠 전에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KBS에서 방송이 나가길래 저는 근데 타당이잖아 그때 상대당에서도 이건 뭐지? 그래서 이거 여당 후보인데. 여당인데. 이 뭔가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좀 소문처럼 차기 주자들 다 죽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게 2018년 6월 10일 기사 보니까 오늘 6월 10일에 나왔네요. KBS 뉴스에 김부선 전격 출연. 와. 그게 하여튼 하루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선거.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진짜 약간 당황했어요. 이건 뭐지? 이게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인데. 야, 이거는 뭔가 흐름이 있었던 건 확실해. 안 그래도 누가 KBS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고 더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그겁니다. 이거는 선거 직전에 한 거니까. 와. 뭔가 아무튼 흐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컨트롤 타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있었던 것 근데 같다. 이재명 대통령 좀 이상한 게 성남시장 2010년에 됐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도 굉장히 적이 많고 특히 국정원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 김 과장이라고 이분은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했다고. 근데 네. 이 김 과장 때문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동부연합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북과 연결된 세력들에게 성남시에 용역을 줬다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 제보자가 국정원이에요.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려고 시장 때부터 그랬었죠. 뭔가 흐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크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아마 조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조난 파일. 네.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사찰을 했으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니까 도청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BS 그알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SBS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살살 신사적으로 때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냥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지른 놈은 무서워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걔랑 상관없는 밑에 있는 노조가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언론 탄압한다 이러고 나서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 새끼가 이 기회에 아주 SBS를 말아먹으려고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으로 SBS를 아예 망가뜨려 버리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요런 괘씸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BS를 문 닫게 하기 위한 이놈의 태양 망해버려야 돼. 이 썩은 놈의 회사 이러면서 노조가 큰 그림을 그린 건가요? 왜냐면 지금 건설사 살린다고 돈은 SBS는 진짜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전부 다 지금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정작 SBS 안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우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어져가지고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노조가 이 문제를 아예 대놓고 까주세요. 이 기회에 우리를 해체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른 데 통폐합 시켜주세요. KBS 3 되고 싶어요. 뭐 요런 생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그알이라고 하는 그 SBS 뭐 논두렁 시계도 있었습니다만 그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의 조작질, 특히 SBS의 고의적인 조작질에 대한 봉지욱 기자의 어떤 폭로를 안 듣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단순하게 이 기사를 오보나 기획 기사로 보지 않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정치적 세력들과 그와 그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태영 자체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싫어했고, 검찰 집단이라든지 당 안에서 반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전부 다 같이 준동을 해갖고 완전한 일종의 정치적 마타도를 위한 가짜 방송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은 봉지욱 기자 유튜브 매봉쇼에 있는 내용인데요. 파타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아래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까지 엮어가지고 조폭에 관련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쪽을 변호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지는 같이 연루가 있는 것처럼 이걸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봉쇼에서 봉지욱 기자가 한 얘기는
그 주범인 김영진 씨가 있어요. 그 살인 사건의 주범 김영진 씨. 근데 실제 살인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에 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한테 회유를 받았는데 내가 거절했다 요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편지를 못 찾았고 어제는 또 그 김영진의 부친 주범의 부친이 연락이 와서 당시 2018년에 검찰이 이재명 관련 정보를 주면 살인죄를 상해치사로 낮춰서 10년만 구형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일개 개인에 대한 이 폭로가 팩트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커지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게 진짜 팩트에 대한 부분을 의혹을 가지고 보도를 한 거였다 그러면 그거는 기자로서의 어떤 의혹 제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까 방금 말한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이재명 당시의 변호인으로 참여로서의 연루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뭐 요거와 관련된 건 뭐냐면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이익 사업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증거 조작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가 코마트레이드에 우수 기업상을 수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성남시장에서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엮는데 이게 무리수였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둘 사이에 무슨 이제 이익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엉뚱한 사업을 갖고 옵니다. 전국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차장이 이제 주차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의 임대주차장을 공공부지를 받아갖고 하는 주차장 사업을 하는 전국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안에 일하던 직원 한 사람이 이 성남 마피아 쪽에 조직원이거나 과거 조직원이었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마피아 회사고 그 사람이 그 회사가 전국의 주차장 사업을 다 했지만 성남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피아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김영진하고 연루돼 있는 사고에 관해서는 이 살인 사건을 놓고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증언을 붙여주면 거기서 법적으로 거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검찰이 끼어있는 불법 거래까지 이번에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간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SNS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요렇게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당시에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맨 끝에 그런 안내도 나왔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와 그 조폭 있잖아요. 그 관계를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나왔던 걸로 저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걸 생방송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이재명이 나와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 새끼들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면서 저는 살인사건 관련해서 범인 잡는 건 줄 알고 봤다가 제가 이때 딱 그 알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없는 의혹의 고리를 걸어놓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 알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봤던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청자들한테 그 고리를 걸은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사실 그 알이 특히 인기 많은 아이템이 뭐냐면 그 알에서 이렇게 살인사건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미제 사건이나 잘 풀리지 않는 사건들을 그 알에서는 범인을 약간 특정해주고 범인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거 조사한다면서 이수정 같은 프로파일러라고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범인은 이런 특성이 있을 거고 이런 거 이거 맞아요. 해갖고 지들끼리 꿍짝꿍짝 맞춰갖고 범인을 만들고 의혹 제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게 다 모두가 짜고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철민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왜 침대에다가 돈다발 사진 올려놓은 사람. 우리 요 세우께서 사람. 저게 절대 20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도 이제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보면 자기가 깜빵에 있을 때 그 알을 봤나 봐. 그래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가 유착되었다. 요거 방송을 보고 요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조폭 연루설을 만천하에 퍼뜨리고 그걸 다시 범죄로 만들어낸 게 이게 그 알이 돼버린 거야. 결국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성남 그 마피아 그게 이제 오거리 로타리파인데 성남 마피아란 말 자체가 우습다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해갖고 제가 걔네들 샤오미 배터리 수입해서 팔고 그거 관련해서 체인저 사업하던 애들인데 그것도 하다가 망해갖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사채점 하다가 나중에 돈 생긴 거 같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갖고 여기 해외 도박 사이트 차린다고 그 사업 할 때부터 내가 알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시장한테 뭘 하고 사업을 20억씩 줘가면서 벌일 사업이 뭐가 있냐 걔네들 사무실이 미용실 2층에 있는 상가 건물 거기서 사채업 비슷하게 하면서 거기가 번거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갖고 누가 이걸 믿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고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걸 믿고 실제적으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대장동과 그 아래에서의 조폭 연루설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신에 윤석열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일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그 SNS도 그런 사람들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BS 자체가 선거에 개입한 꼴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직도 이재명 하면은 조폭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수 욕설, 그다음에 조폭, 음주운전, 김부선 지금까지 계속 해명하고 계속 아닌 증거를 내놔도 계속 해갖고 그 꼬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미 밝혀진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의혹으로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잘하는 것들이 검찰 집단이랑 언론 집단인 거고 특히나 언론은 이 같은 의혹을 대중적인 국민들한테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죠. 결국 이재명을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는 태영건설이 그 당시에 경기도의 광급공사의 90% 가까이를 따가지고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이재명이 흔들려고 했던 거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짓거리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유튜버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뭐 전국민의 지금 뭐 이재명 하야에 대한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다. 뭐 20대 커뮤니티 가면은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룬다 막 이러면서 연락에 그런 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무슨 이상한 쇼츠들을 올리는 그 사이트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거든요. 이 쇼츠들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과거라든지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 시민들의 의심이라든지 탄핵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들끼리 쇼츠로 막 만들어갖고 올리고 유통을 시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리고 문제를 딱 걸면 회세하고 딴 데다가 또 만들어갖고 이것들을 막 풀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언론 허위 뉴스에 대한 징벌은 너무 약해요. 명확하게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든지 그 영향력 여부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상 내지는 배상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면요. 조사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데는
뭐 수천억 대의 그 여기 뭐냐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미국 같은 1억 달러가 넘는 소송들도 숱하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뉴스맥스의 가짜뉴스는 930억 원을 배상했고요. 폭스뉴스의 가짜뉴스는 1조 900억 원을 배상했고요. 독일은 600억 벌금이고요. 대만은 무기징역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배상금을 무한대로 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도 기자 개인한테, 지금처럼 기자 개인한테 때리면 안 돼요. 언론사예요. 언론사에다가 이걸 뒤집어서 때려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여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군소 유튜버가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거하고 공중파에 있는 방송, 그것도 시청률 1, 2위를 하는 방송이 뿌리는 거하고는 그 영향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특히나 뉴스나 탐사 보도처럼 뭔가 팩트가 아닌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그 파장이 클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그 책임을 중과해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예능에서 이게 제기하는 무슨 의혹이나 명예훼손이나 또는 팩트의 오류 이런 거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이 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택도 없는 종편 같은 데서도 얼추 이런 탐사보도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말로 증거 없이 막 이상한 의혹들을 만들어내는 요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알을 했던 그 PD가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관련된 이 아수라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그 PD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이요. SBS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꼬꼬무. 근데 거기에서 얘기도 들어놓고 보면 증거 하나도 없어요. 연예인들이나 출연자들이 나왔고 들은 얘기. 한 얘기를 나레이션으로 묶어갖고 엮어갖고 나중에 의혹의 구조를 얼기설기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증거는 없어.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같다는 거야. 얘는 아주 체질적으로 이따위 짓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놈이고 얘가 그동안 그알 PD나 그 위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든지 그에 대한 팩트의 부분은 얼마만큼 오류랑 멀었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설사에 이제 태형건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건설사에 뭐 안 좋은 걸 했나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공사비 원가 까라는 거예요. 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건설사들이 그냥 헤쳐먹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표준시장 단가, 그 다음에 광교 경기융합타운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건설 원가 공개를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 태형건설 컨소시엄이었대요. 그래서 태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작업들을 했던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대장동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이낙연계 캠프나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SBS 프로그램 자체와 함께 이와 연루됐던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보강 수사와 그에 대한 배후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뭐 중동 관련 전문 교수님들도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꽤 새로운 채널에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출연하는 채널이었는데 작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평론가님 근데
종편에는 안 나오시는 것 같던데 왜 그래서 종편에서 평론가님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종편은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왜인지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그냥 종편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이래서 제가 페이? 아니 제가 그래서 딱 대놓고 저는 종편은 없어져야 하는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님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다음부터 섭외 전화 안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문화나의 섭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언론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사실상 태영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태영이 부채율이 700%가 넘고 숨겨진 부채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산에도 건질 게 없는 회사야. 그나마 태영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게 SBS에 대한 지분 20여 %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정 관리가 아니라 네. 지금 워크아웃입니다. 그게 법정 관리 직전이죠. 이제 워크아웃 되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법정 관리.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법정 관리로 해갖고 청산을 해야 되는 법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쥐고 끝까지 지금까지 보조금 줘가면서 지금 태영이라는 건설사를 명목만 붙여서 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 회복도 안 될 뿐더러 태영이 갖고 있는 유유지나 각종 부동산들 정리해가지고 부채 정리하는 게 맞고요. SBS 관련된 주식도 매각하고 SBS에 대한 지배구조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아니 담보론 제공할 수 있어도 못 내놔. 아니 빚진 놈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빚진 놈이 더 큰 소리야. 나 빚 못 갚아. 나 이거 이 주식 못 내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럼 네가 그냥 가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빚 갚으라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빚을 갚지. 돈 받기 싫어? 돈 받기 싫으면 말고 이러고 지금 배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돈 빌린 놈이 천하에 그렇습니다. 빌려갈 때는 이것들이 굽신거리면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아 뱉제 이러는 모양새가 똑같네요. 따라서 저는 태영을 이번에 과감하게 수술을 하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이제 태영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건설 대담한 중도에 끊길 수 있는 주택이나 뭐 이런 단지들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로 돌리거나 네,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태영이 그 몇 푼 안 되는, 다시 따져놓고 보면 백벼각도 안 되는 SBS 지분을 주고 내가 SBS를 틀어주고 있는 이상 나 건들면 다 죽어! 지금 이걸로 해갖고 윤석열한테 협박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했죠. 윤석열 관련된, 김건희 관련된 X파일들이 SBS 안에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BS를 못 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늘 했는데 그럼 우리는 SBS를 건드려야 되는 당연히 이유네. 건드려야 되는 거죠. 수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조만간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이에 대한 것도 조만간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SBS가 해체당하는 꼴을 보면 다음 순서 있잖아요. 채널 A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순서대로 해서 올해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론의 힘이에요. 여론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지금에 있는 분노를 고스란히 언론, SBS에 쏟아 부어주게 되면 SBS가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도 짜증이 나고 조국 장관님 당시 자택 앞에서 그 기자들 근데 짜장면 먹었어요? 직인 파일. SBS 직인 파일도 직인파일도 SBS에서 나왔었고, 네. 근데 심지어 그때 뭐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하고 질문하던 애가 앵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앵커를. 야, 나는 진짜 SBS는 진짜 거기서 논두렁 시계
보도하던 아나운서는 지금 국짐 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아, 그러네, 신동욱이가. TV조선 갔다가 국진 네. 갔죠. 자, 아무튼 요런 사안에 대한 분노를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권선징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